이번 사연은 자기 결혼식에 거금을 내라는 신우에게 시모 앞에서 쌍욕을 해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인간이 이렇게 양심이 없는 경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 차로 저는 41살, 남편은 45살이고요. 제가 38살, 남편이 42살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전 원래 독신주의자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도 마찬가지로 독신주의자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다 보니 외모보다는 예의나 배려심 같은 근본적인 성품을 보게 되고 안정된 직장에 모아둔 돈도 있다 보니 재산보다는 사람 자체를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힘들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해야 하는지 잘 알았고 함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화려하거나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을 잘해주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연애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부담없이 만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떤 날은 차 한잔 마시고 외곽으로 나가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하면서 단조롭지만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로 저와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성격상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매사에 차분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익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면서 일상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한 발 늦었다고 아쉬워했고요. 미래를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고 본격적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시댁은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남편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친정 도움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대출을 끼고 새 아파트를 하나 사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은 해결이 되었고 일단 웨딩홀 예약을 먼저 했답니다. 예단비도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 신혼여행 예약해서 예물 준비, 신혼집 살림살이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예단비는 드리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시댁에 갖다 드리라고 주셨는데 수표와 지폐로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댁에 전해드렸는데 받기만 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빠가 결혼할 때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단비를 드리면 어느 정도 친정 쪽에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고 나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받은 시댁 쪽 축의금을 시부모님이 모두 챙겨가셨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시댁 친척들이나 시부모님 친구분들이 내신 축의금은 당연히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낸 금액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방명록에 적힌 남편 회사 동료와 친구들이 낸 금액이 상당했거든요. 결국엔 남편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인데 말이죠. 결혼할 때 저희에게 지원해주신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시댁에서 정말 한 푼도 지원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축의금까지 다 챙겨가시니 그건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저희가 시댁 도움 없이 척척 알아서 준비해 나가니까 당연한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움을 받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준비부터 살림살이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남편이 집 사면서 받은 대출금 일부까지 갚아주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 저희도 아주 넉넉한 형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친정에서 결혼할 때 해준 거 없다고 하면서 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낸 축의금에 돈을 더 보태서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시누이들이었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비싼 선물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빠를 위해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미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결혼식 날 정장을 갖춰 입고 왔길래 오빠 결혼식에 입을 옷을 사느라 지출이 커서 선물 준비는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친정엄마가 예단비로 드린 돈으로 말이죠. 예단비로 드렸으니 사주는 건 상관없지만 결국 시누이들은 빈손으로 결혼식에 와서 사진 찍고 식사만 하고 간 셈이죠. 더 황당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글쎄 시어머니가 딸들에게 오빠 결혼식 축의금 많이 들어왔다고 100만 원씩을 챙겨주셨대요. 그것도 큰 시누이가 남편한테 톡으로 자랑을 했다네요. 오빠 결혼식에 선물 하나 준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용돈까지 받고 자랑을 했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지죠. 어이가 없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축의금 때문에 이래저래 속상하다고 말했더니 그냥 부모님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속상함은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살다 보니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연애 때와 다름없이 저희만의 공간에서 평온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둘만의 공간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시댁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시아버지는 인상도 좋으시고 인사도 잘 받아주셔서 괜찮은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저를 보면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고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는 고개를 돌리거나 아님 볼일을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색한 게 싫어서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결국 저만 어색해지더군요. 시누이들의 태도에 마음이 점점 다치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올 때쯤 어색함을 풀고자 톡방을 만들어서 시누이들을 초대했어요. 평소에는 대화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웠지만 단체 톡방이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았어요. 아버님 생신을 핑계로 서로 안부도 묻고 생신 관련해서 의견도 나누고 싶어서였죠. 저는 잘들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묻고 아버님 생신이 곧 다가오는데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길래 혹시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하고 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도 묵묵부답이었죠. 혼자 괜한 짓을 했나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참 후에 큰 시누이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외식이라니 벌써부터 머리 써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한 명인데 직접 미역국 끓이고 생신상을 준비하는 게 맞죠? 하고 왔더라고요. 정말 예의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건방진 말투에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그러자 바로 둘째 시누이도 같은 생각 하고 답이 오더군요. 진심으로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저 다 같이 웃으면서 외식 한 끼 하자는 게 그렇게 무례한 제안이었나 싶었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제 마음은 허탈감만 남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생각해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투만 조금 부드러웠어도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저는 요리를 그리 잘하지도 못하고 평생 엄마가 해주신 밥만 먹으며 살아와서 생신상을 차리는 건 큰 부담이었어요. 결국 엄마 찬스를 쓰기로 했어요. 시아버지 생신날은 평일이라 시간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토요일 저녁으로 앞당겨 모이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엄마가 아침부터 만들어주신 미역국이며 반찬이며 여러 가지 음식을 잔뜩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 말로는 아버님 생신 케이크는 시누이들이 알아서 사오기로 했다고 해서 마트에 들러 과일만 몇 가지 정성껏 골라 사들고 갔어요. 단톡방도 있는 마당에 굳이 남편에게 따로 문자까지 보내며 케이크 얘기를 한 건 조금 의아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시댁에 도착해서 시누이 둘이서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해온 걸 보고 정말 사오긴 했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용돈 봉투 하나 선물 하나 없이 그 자그마한 케이크 하나가 선물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좀 놀랐죠. 시어머니가 평소에 자식 교육을 그리 엄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성인들이 부모님 생신에 빈손으로 오는 건 좀 아니잖아요. 속으로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정이 없지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어서 꾹 참았죠. 제가 교육을 시킬 사람도 아니고요. 괜히 제가 나서서 뭐라고 했다가 말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결혼식에도 아무것도 안 한 시누이들인데 뭘 바라겠어요? 그냥 이번에는 케이크라도 가져온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들은 둘 다 외모가 출중한 편이에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요. 특히 작은 시누이는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라 주변에서도 다들 인정을 해요.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나 말투는 정말 정이 없어요.
큰 시누이는 늘 말끝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고 작은 시누이는 거의 말이 없는데 한마디를 해도 항상 무뚝뚝해서 정이 안 가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말, 정말 저희 시누이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으로 생신상을 차려서 먹고 설거지까지 제 손으로 다 끝냈어요. 하루 종일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때 남편이 다가와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제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더라고요. 때마침 물 마시러 부엌해온 큰 시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꼴사납게, 그런 건 너희 집에 가서나 해 라고 말이에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웃어넘기려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 웃고 다녀? 병신 같아 보여 라고까지 하더군요. 그 말이 제 귀에 거슬려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듣기 불편하네. 가족이라도 말은 서로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정색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제 친동생이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보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 말도 못해요?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하지 말아요. 또 이딴 식으로 오빠한테 막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작은 시누이가 나서서 원래 우리끼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인데 진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하며 자기 언니 편을 들더라고요. 가재는 걔 편이라더니 딱 그 꼴이었죠. 큰 시누이가 말투를 바꿔 작은 시누이에게 야 됐어 그만해. 그냥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말자. 피곤한 스타일이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지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싸가지 더럽게 없네. 진짜. 라고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말리면서 진정하라고 했고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며 다그치듯이 묻길래 아가씨들이 버릇없이 오빠한테 말을 함부로 하길래 제가 혼을 좀 냈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가 네 친동생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하니?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 제 친동생들이었으면 벌써 귓방망이 몇 대 쳤을 거예요.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죠. 했더니 아무 대꾸를 못 하시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한마디를 더 했다면 정말 참지 못했을 거예요. 집안이고 뭐고 다 엎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다행히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께 용돈 봉투만 챙겨드리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저것들 인간 안 돼 있으면 제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교육시켜 놓을게요. 어머니는 마음 편히 가지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린 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화풀이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만 하는 바보 같은 남편에게 터뜨려 버렸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래? 매번 전현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다 받아주니까 결국 당신이 병신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거잖아. 생각 같아선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아버님 생신이라 참은 거야. 2년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봤나 봐. 어디서 하던 짓을 나한테까지 하려고 들어. 앞으로도 그렇게 바보같이 다 받아주고 살면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요. 남편은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냥 넘기지 않을게. 화 풀어. 하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하더라고요. 친정에서 여자 형제 없이 자라서 늘 언니나 동생 있는 집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시누이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진심을 다해 다가갔는데 싸가지 없는 태도와 툭하면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대하니 점점 말조차 섞기 싫어졌습니다. 연애할 때 모든 걸 받아주고 배려해주던 남편의 모습에 끌려서 한 결혼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이더군요. 특히 가족 앞에서 흐지부지하는 모습과 모든 허허 웃어넘기려는 모습까지 점점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들과 되도록 안 부딪히려고 노력했고 꼭 만날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저도 똑같이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그 이상은 입을 꼭 다물었죠. 시누이들도 그런 제 태도를 느꼈는지 슬쩍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러던 중 최근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무뚝뚝한 말투로 이번에 네 작은 시누이 결혼 날짜 잡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시누이가 그간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솔직히 그 말에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잘 되든 말든 제겐 중요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딱히 대꾸를 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시누이 결혼에 대해 상의할 게 있어서 라며 말씀을 시작하시더니 결국 시누이 결혼 때 너희는 뭐 해줄 거니?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투 속에 기대와 당연함이 느껴져서 전 그 순간부터 입을 꾹 다물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계획한 것이 없는데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눈치 없이 제 얼굴을 보면서 냉장고 하나 사줄까? 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았던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뭐 사줬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멈칫하시더니 내가 네 시누이들한테 안 사줘도 된다고 했다 하셨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너는 남편이 집도 떡하니 사놓았겠다. 살림살이 조금 준비해서 못 만들어 오면 되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았냐?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예단비 꿀꺽하시고 축의금도 싹 쓸어 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거 하나도 없었으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오늘은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손주도 포기하고 나이 든 며느리 아무 말 없이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어? 하시더군요. 저도 참다 폭발해버렸죠. 그럼 어머님 아들은 뭐 청춘이고요? 저도 이런 집안에 내 아이 낳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네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잘난 아들이 사놓은 아파트값 반이 대출이었던 건 아세요? 결혼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어머님 아들 대출금 반은 제가 갚아줬고요. 지금도 갚아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머님 아들과 제가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머니는 멍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멍청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제 말이 모두 맞다고 끄덕여 주었어요. 그리고 저 어머님 딸 결혼식 때 아무것도 못 해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더 강요하시면 어머님 아들과 이혼하고 제가 가져온 살림살이부터 대출금 갚아준 돈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부 되돌려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늙은 빚쟁이 아들이랑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저 자세로 나와야죠. 이건 뭐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저는 나오는 대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누이 결혼식 때 저희는 돈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물론 선물도 하지 않았고요. 참석만 하고 가족 사진에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마 했다가 제가 한 행동을 보시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가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부엌에 있으면 설거지도 하러 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과 다르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건네십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저를 대하는 눈빛도 달라지고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조금 여유로워졌네요. 말이라는 건 쉽게 던질 수 있는 만큼 가볍지만 어떤 말이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마음에 가볍게 또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또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안 좋은 말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모든 것을 시댁 위주로 해야 한다고 성질내던 남편의 나쁜 버릇이 싹 고쳐져서 마음 편하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 절친 5명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남편은 시댁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부모님들까지도 그 친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사실 친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최근에는 오빠도 이혼을 했는데 그 일까지 시댁에서 문제 삼으며 네 친정은 콩가루 집안이야 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살아보려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친구였거든요. 사실 저도 결혼 초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만큼 심각하진 않았지만 저 역시 어린 마음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냈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28살에 4살 많은 남편과 결혼해 시댁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정년퇴임을 하셨고 시어머님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신 덕분에 두 분은 작은 상가 건물 하나도 소유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연금과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덕분에 두 분이 생활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셨고 시어머님도 목소리는 조금 걸걸하신 편이지만 그 겉모습과는 달리 정이 많고 여린 분이셨어요. 결혼 초반에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시댁에서 부르면 곧장 달려가 점심도 함께 먹고 때로는 시어머님과 함께 시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게 가족은 자주 보고 지내야 정이 들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단순한 잔소리나 강요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두 분의 성격상 그저 가족 간의 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제 친정은 차로 3시간 거리에 시골에 있어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웠어요. 친정 부모님도 길도 막히고 먼 길 운전하고 오면 피곤할 텐데 오지 말아라 하시며 늘 저희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왠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친정보다는 시댁을 더 챙기게 되었고 주말마다 가는 건 기본이고 주중에도 남편이 가자고 하면 따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정에 한번 가자고 하면 남편은 다음에 가자 아니면 시간 나면 가자 늘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곤 했죠. 물론 시댁보다 친정이 거리상으로 더 멀긴 하지만 1년에 2-3번 가는 건 솔직히 너무한 거잖아요. 명절 2번과 부모님 생신도 아버지 생신 때만 내려갔었거든요. 차들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면 이동도 훨씬 수월한데 말이죠.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자주 가거든요. 결국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여름 휴가가 다가올 무렵 친정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휴가를 받으면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다 함께 계곡으로 놀러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언니가 사는 지역은 맑고 깨끗한 계곡이 많아서 여름철 휴양지로 소문난 곳이고 형부가 캠핑을 좋아하셔서 결혼 전에는 종종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으며 조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때 추억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며느리면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휴가 갈 생각을 먼저 해야지. 어떻게 친정을 먼저 챙기냐? 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시댁엔 자주 가잖아. 그러니까 휴가 때라도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라고 반박했죠. 안 그래도 먼 거리에 휴가철이면 차도 많이 막힐 텐데 내 생각은 안 해? 운전이 뭐 쉬운 줄 알아?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순간 치사하고 더러워서 알겠어, 됐어 하고 마음을 접었죠. 잠시 한바탕 다투고 나니 시부모님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어서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남편 회사에서 받은 숙박권으로 강원도 리조트에서 시부모님과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여름 휴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겁고 계속 졸음이 쏟아져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두 분은 저희보다 더 기뻐하시는 듯 했습니다. 혹여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말은 못했지만 남편이 외아들이라 손주 소식을 엄청 기다리셨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심해지고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져서 깊은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시댁에 자주 들리라고 말했고, 심지어 시부모님 건강검진도 저더러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덧도 그렇고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라고 하는 거 들어놓고 나보고 모시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라며 남편에게 한바탕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몸이 힘든 임산부에게 몇 시간씩 병원 대기실에 함께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남편이 월차를 내고 본인이 모시고 다녀오긴 했지만 마음이 그다지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없으셨어요. 병원도 가깝고 두 분이 다녀오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남편이 회사를 쉬어가면서까지 모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두 분이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엔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아기 초음파 사진이 보이지 않길래 떨어져서 냉장고 밑으로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사진을 시댁 냉장고에 가져다 붙여두었더라고요. 부모님이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 라는 남편의 말에 처음엔 어이없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워낙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주변 친구들의 남편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과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임신 5개월쯤 입덧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음식도 잘 먹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을 만나 가볍게 외식도 하고 카페에 들러 차 한잔하며 잠깐 바람도 쐬곤 했죠. 그런데 제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 더 자주 가자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목소리를 자주 들려줘야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두 분을 좋아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덧이 가라앉았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임산부이고 배도 조금씩 불러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주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랫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시댁 방문을 피하기도 했었죠.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임신 6개월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아버지의 시골 친구분 따님이 간호사로 근무 중인 개인병원이었는데 디스크 수술로 꽤나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얼굴은 수술 때문인지 많이 헬쓱해져 있었고 엄마 역시 농사일로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체구도 부쩍 마르셔서 너무 안쓰러웠죠. 그런 두 분이 저를 보며 활짝 웃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2주 정도 지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걱정하지 말고 뱃속아기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하셨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그렇다고 넉넉하게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기억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며칠만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될까?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서울까지 올라오신 김에 모시고 있고 싶어. 라고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나는 괜찮은데 임신한 몸으로 힘들진 않겠어? 하고 되묻더군요. 저는 엄마도 함께 계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당연히 괜찮지.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임신하고 입덧으로 정신이 없던 터라 깜빡하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 퇴원 예정일로부터 이틀 후가 시아버지 생신이더라고요. 시어머님 생신 때는 시누이 집에서 집들이 겸 다 함께 모여 축하를 했고 그때 이번 시아버지 생신은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친정아버지의 퇴원이 목요일이고 시아버지 생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친정부모님은 겨우 하룻밤만 주무시고 먼 길을 다시 가셔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번 생신만큼은 시누이 집이나 시댁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뜸 화를 내며 작년에도 누나 집에서 했는데 또 부탁할 수는 없어. 게다가 부모님 댁은 조카들까지 오면 너무 좁고 불편하잖아. 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혹시 애초부터 친정부모님이 오는 걸 꺼려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계시게 하고 싶어서 시아버지 생신 모임을 일요일로 하루 미루면 안 되겠냐고 다시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일요일엔 다들 자고 갈 수 없으니 술도 못 마시고 분위기도 안 난다는 게 이유였죠. 결국 곰곰이 생각하는 척하던 남편이 꺼낸 대안은 이거였어요. 금요일 오전에 부모님 모셔와서 주무시게 하고 토요일 오전에 버스 태워서 보내면 안 돼? 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원래 계획대로 시아버지 생신은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는 말로 정리가 되더군요.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만약 본인 부모님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부모님이 오랜만에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하룻밤밖에 모시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시고 오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룻밤이라도 함께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친정아버지 퇴원 일주일을 앞두고 친정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부가 금요일에 하루 휴가를 내고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직접 병원까지 와서 모시고 갈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친정과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철에 바쁜 일이 생기면 주말마다 내려가 도와드리고 보일러나 농기계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수리하러 갔거든요. 또 워낙 캠핑을 좋아하셔서 시골 일이 한가해지면 꼭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계곡에 다녀오곤 했고요. 이번에도 형부는 당연히 아버지를 직접 모시러 오겠다고 했다길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죄송하면서도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아버지 퇴원 후 하룻밤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형부는 토요일에 올라오면 되니 굳이 휴가 안 내셔도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언니는 임신 중인 저를 걱정하며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형부가 결혼 후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로 실망스럽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도 별다른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 얼굴조차 보기도 싫어져서 겨우 저녁만 차려주고는 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하곤 했죠.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 누구와도 웃으며 대화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통화도 피했으며 시댁에도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슈퍼 옆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님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하셨다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말은 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는지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님이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제 걱정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라고 둘러댔죠. 전화를 끊고 나니 민망함이 몰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와 조금 쉬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소파에 앉았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는데 뜻밖에도 시부모님이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황급히 문을 열어드렸는데 오히려 두 분이 저를 보시고는 놀라시며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살도 빠진 것 같다 라며 걱정을 하셨어요. 잘 먹어야 아기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지 하시며 고기며 과일이며 한가득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더러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하시고는 두 분이 함께 과일과 고기를 하나하나 냉장고에 정리해 넣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걱정스러운 말투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살아야 해. 그래야 너도 뱃속 아기한테도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무언가 짐작하신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너 속상한 일 있지? 혹시 신랑이랑 무슨 일 있었니? 걔가 너 힘들게 한 거야?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결국 저는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신 일부터 퇴원 후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 모시고 있고 싶었지만 남편이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하루만 허락했다는 것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두 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듯 얼굴이 굳어지셨고 시아버지께서 혼잣말로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하시더군요.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 이 자식 당장 여기 와서 앉아!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있다가 시아버지의 화가 난 목소리에 놀라 얼른 거실로 들어오더군요. 이번엔 시어머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장인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병원에 계시는데 네가 그걸 우리한테 말도 안 했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언제 처가 무시하라고 가르쳤어? 남편은 잔뜩 움츠러든 채 변명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도 큰 소리로 네가 사람이냐? 임신한 마누라한테 시아버지 생일 챙기라고 하고 장인은 기껏 하룻밤만 주무시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먼 길 올라오신 편찮으신 분한테 이런 빌어먹을 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넌 어디서 그따위 못된 버릇을 배워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냐? 하고는 당장 네 처 앞에 무릎 꿇어 라고 하시며 남편을 앉히셨고 남편은 놀란 얼굴로 무릎을 꿇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살짝 민망했지만 시부모님은 그 모습도 성에 차지 않으시는 눈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등짝을 여러 번 때리셨고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아들 하나를 똑바로 못 가르쳤네. 우리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해. 하시며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올해 내 생일은 우리 집에서 누나랑 조촐하게 저녁만 먹고 끝날 테니 너희는 오지 마라. 생일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대수냐. 우리끼리 조용히 보낼 테니 너희는 사돈 어르신 잘 챙겨드려라. 누가 너한테 그렇게 부모한테 넘치는 충성하라고 하더냐. 30이 넘고도 저렇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는 한숨을 쉬시며 혀를 차셨어요. 남편이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빌고 나서야 시부모님의 노여움은 조금 풀리셨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처가에 잘해라. 홀몸도 아닌데 네 처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하시며 이제 부모가 되는데 사람답게 경우에 맞게 행동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퇴원 날짜에 맞춰 회사에 월차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직접 병원에서 모셔왔고 덕분에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신 첫날 저녁에 시부모님께서 한우며 과일이며 양손 가득 들고 오셨고 돈봉투까지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주까지 품에 안게 되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 말에 친정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제가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내내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에 남편은 본인이 친정부모님을 직접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길래 저와 함께 시골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시댁에 하는 만큼 친정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시부모님을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임신 중이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그때 일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이자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친구와 비슷한 갈림길에 있었지만 그때 시부모님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한 일상도 없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하네요. 친구도 저처럼 가족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던 진심으로 친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긴 글을 마무리합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뒤에서 은근히 갈구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던 동서 형님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시댁 사람은 남인가 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열받는 건 형님이에요.
같은 며느리인 입장에서 뜻을 모아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저를 쥐잡듯이 잡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서 형님을 반 죽여놨습니다. 저는 7년차 웹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업계 특성상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색감 하나, 그림체 하나에도 반응하는 편들이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7년 정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둥글둥글한 성격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편입니다. 굳이 싸워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 에너지를 낭비할 바에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이에요. 7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붉혀본 적도 없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꽤 높은 직급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큰 고민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저도 시댁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형님입니다. 형님은 원래 필라테스 강사였는데 재능이 있는 편도 아니고 장사도 잘 안 됐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다 정리하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몸매 보면 필라테스 강사였나 싶을 정도로 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아마 폐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주버님 댁이 시댁 근처 20분 거리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과 붙어서 지내고 솔선수범하면서 나서는 편이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우나에 간다거나 자주 근교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장남이기도 하고 저희 남편보다는 아주버님께 시댁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며느리인데 사람이 또 형님의 그런 행동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여건이 되면 꼭 같이 가자고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형님은 그런 제가 고가웠나 봐요. 자기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나 꼬라지를 저한테 푼다는 것이 문제였죠.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보자고 하면서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따로 형님네 부부랑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 손을 잡고는 자기는 커리어가 길게 이어지지 않아서 결혼해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동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겠다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생색을 내거나 생동감 있게 리액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웃어 넘겼지만 형님은 그 뒤로도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 뭐든 잘해내는 사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 욕이었더라고요. 너 능력 있다고 허세 떨 생각하지 말고 눈치 챙겨서 슬슬 기라는 말이었나 봐요. 그걸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한 달 뒤면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막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급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었어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뭘 놓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자책감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미운 털 박히겠구나 싶어서 한숨이 다 나왔습니다. 형님이 톡 쏘듯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놀랐죠. 둘러대봤자 좋을 것도 없으니까 형님에게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하니 형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감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갔으면 시월드가 아니겠죠. 저는 빨리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어머니가 평소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소갈비집이라도 예약을 해서 같이 모시고 가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은 좋다고 예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꽤 고급진 소갈비집 룸을 예약해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죠.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어쩜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고깃집을 찾았냐면서 맛있게 잘 드셨고 집에까지 잘 가셨습니다. 형님도 옆에서 동서가 찾은 곳인데 아주 센스있게 잘 고른 것 같다며 웃고 있었죠. 근데 다음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너무 고생했다면서 동서가 식당 고르는 걸 보니까 아주 알아서 척척 잘하던데 앞으로는 시부모님 생신을 작은 집에서 책임지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임지라는 게 장소 선정인 줄 알고 식당 고르는 건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글쎄 책임지라는 게 돈도 다 내고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인 겁니다. 형님은 웃으면서 커리어도 좋은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밥이 더 맛있겠지. 그러니까 어제 내 공은 하나도 안 돌린 거 아니겠어? 하더라고요.
동서가 기억도 못하는 생일, 내가 챙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준 건데 다들 그렇게 동서 칭찬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별로였어. 이래서 시자들은 안 된다는 거야. 난 동서 칭찬할 때 입국 다물고 있었더니만. 어쨌든 동서는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대우만 받아왔겠지. 어제 상황을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내 입지가 사라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애시당초부터 말해놓으려고. 무슨 말인지 제가 써놓고도 민망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해 안 가시죠? 순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멍하니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래서 일하는 여자들 텃세 부리는 거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일관된 논리도 없고 두서없는 개소리를 진짜 비싼 밥 먹여놨더니 이렇게 씨부려대는 년이 미친년이 아닌가요? 정말 형님이지만 욕이 나오네요. 미친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딜 가나 미친년은 있다더니 그게 우리 형님인가 싶어서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때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굳이 이야기 안 했어요? 괜히 분란 만들면 저만 피곤하니까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은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형님 내에서는 생일이고 어버이날이고 뭐든지 먼저 나서서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있는 단톡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진행 상황만 물어봤죠. 남편이 왜 당신 혼자 다 준비하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저는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역할 분담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1년 정도 그렇게 버텼을 무렵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을 하고 싶다고 집에서 음식 좀 장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직감적으로 혼자 또 다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 부랴부랴 찾아보고 있는데 형님도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드러나는 모임이다 보니 같이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메뉴를 다 정했다면서 미리 그 전날 장 다 받아놓고 당일에 연차 내고 와서 준비하자고 하는 겁니다. 연차 같은 거 못 쓴다고 징징거리는 건 아니지? 아무리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도 가족 일은 좀 챙겨야지, 안 그래? 제가 직급이 있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연차를 쓰는 게 쉽지가 않은 시기였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가만히 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또 이번에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걸로 시어머니 앞에서도 우려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일 처리만 빨리 해주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형님이 사다 달라고 했던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줬죠. 형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반차라도 써서 내일 갈게요.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많이 밀려있어 양해 부탁드려요. 형님은 그러면 그렇지 뭘 바라겠냐고 하면서 재료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 꼬락서니를 보니까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을 새고 오전 출근을 안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아침부터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형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했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맞춰도 살림하는 사람 손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형님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었는지 중간중간 제가 가지고 있는 컵을 빼앗아 간다거나 행주를 팍팍 던지는 겁니다. 손 내린 사람하고 일하기 참 어렵네. 나나 되니까 같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나 봐? 저는 그냥 조용히 넘기고 싶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뭘 할지만 찾아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모임은 잘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만 엄선해서 한 보람이 있었죠.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너무 수고했다고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근데 뒷정리를 하는 도중에 형님이 굳이 손이 느린 사람하고 일하느라 고생한 자기는 안 보이느냐고 하는 거예요. 쿨한 척 표정을 구기지 않고 말을 했지만 누가 봐도 비꼬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형수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우리 와이프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 하고 좋게 넘기려고 했는데 형님은 웃으면서 자기한테 애물단지 넘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거예요. 애물단지? 인연이 진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저도 열이 확 받고 8시간 넘게 군말 없이 일한 사람한테 꼭 저래야 하나 싶기도 해서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 보더니 형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저를 감싸주려고 했죠. 그러자 형님은 본인이 못할 말 했느냐고, 자기도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게 아닌데 동서는 아주 결혼 초기부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니 오늘도 내가 가장 고생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놀라서는 무슨 일이냐고, 왜 좋은 날 괜히 핏대를 세우냐고 하셨죠. 형님은 막말로 그동안 자기 앞에서 능력 있다고 유세 떨지 않았냐며 시어머니 생신도 기억 못하고 돈 많이 번다고 모든 것을 혼자 다 준비하려고 하던데 다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나는 이제 같이 동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열이 받아서 저도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맞받아 쳤습니다. 형님은 뭐 자격지심이 있냐고 해버렸어요. 형님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말끝마다 커리어우먼, 능력 있는 여자,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사실 형님 능력 없으니까 집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만 질투하세요. 스스로 더 초라해져요. 저는 형님이 집안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혼자 그러세요? 제가 집안일 더 하는 건 괜찮은데 형님 피해의식을 저한테 푸는 건 못 받아줘요. 미친 건 병원에 가봐야지 왜 애먼 사람을 잡아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기도 했지만 형님은 전곡을 찔렸는지 지금 자기 욕을 한 거냐면서 싸가지 없이 며느리로서 도리를 안 한 것 가지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짜놓고 있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도 나오셔서 왜 싸우고 난리들이냐고, 작은 애가 형님한테 대드는 꼴은 못 보겠다면서 형님을 싸고 도셨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어머님도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애먼 곳에서 당한다면서 약한 척을 했죠. 형님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지 아냐면서 말은 안 해도 1년간 동서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집안일 같이 준비하자고 해도 혼자서 다 해버리고 자기는 밀려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더니 정말이냐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보라 했고, 형님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차피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겠다 싶어서 말이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형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겠다 싶어서 이 판에서 빠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이야기 안 들으실 분위기인데 그냥 제가 나쁜 사람 되겠습니다. 형님 말이 다 맞다고 치죠. 야비한 인간이랑 부대끼며 살고 싶지 않아요. 회사 일만 해도 충분히 피곤하거든요. 앞으로 형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남편과 함께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 할 말이 없었는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자기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혼자 고생하게 해서 면목이 없다고요. 남편은 이제 시댁일에 신경 쓰지 말고 손 떼고 있자고 하는 게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형님이 얼마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거의 안 들어주시는 뉘앙스더라고요. 형님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네 입맛대로 하면 되겠냐고 하는 걸 듣고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니까 형님이 저렇게 야비하게 구는 거예요. 저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못된 며느리 됐네요. 제 핸드폰에 형님이랑 대화한 거 녹음 다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만 있을게요. 어머니랑 통화한 내용도 지금 다 녹음하고 있고요. 형님이 어머니한테 평생 잘할 것 같으시죠? 평생 형님한테만 의지하며 사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가다가 파탄이 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참고 넘겼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착한 척 코스프레하고 있을 형님 생각을 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 하는 일은 없고 시댁 재산 욕심만 부리던 동서가 시어머니의 결단에 미쳐가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접어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직장맘입니다. 연년생 2딸 낳아 키우며 남편과 내 식구 나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들이 연년생이다 보니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에요. 밑으로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지금은 다들 저희처럼 가정을 꾸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어머니 혼자 시골에 살고 계세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병환 중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시골살이 틈틈이 농사일도 하시면서 시아버지 간병까지 손수 도맡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몸에 좋다는 음식은 어떻게든 찾아서 해드리고 오랜 병환으로 기력이 쇠하신 몸이 편안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보살피셨어요. 혹여나 환자 몸에서 냄새라도 날까봐 매일같이 닦아드리고 양치도 빼놓지 않으셨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고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두 분이 살아오신 세월의 깊이만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동네에서도 이미 두 분 금슬이 워낙 좋으셨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도 분명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남편을 만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댁에 내려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께 힘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목욕을 담당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도 만들고 시아버지 병간호도 도왔죠. 저희가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갈 때에는 대신 시누이와 시매부가 가끔씩 들러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시동생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느라 바빠서 시댁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모든 걸 감당하셨고 주말이나 휴일에 저희가 내려가면 그제야 한숨 돌리시면서 쉬셨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계시면서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금방 회복되시곤 하셨죠.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6개월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간호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티시며 손녀들 얼굴도 보시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간병 끝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셨어요.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적막한 집에서 홀로 계시던 시어머니는 약간의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저희에게 짐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오시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돌진한 둘째와 큰아이를 혼자 돌보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함께 봐달라고 설득했죠. 물론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던 상황이라 집에 있었고요. 손녀가 한창 재롱을 부릴 때라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위로받고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겁니다. 큰아이가 마침 할머니를 너무 잘 따랐고 둘째도 할머니 품에만 안기면 내려오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큰손녀 손잡고 아파트 산책도 다녀오시고 가끔씩은 아이들 데리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이 쉬는 주말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손녀들과 웃으시는 날이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건강도 회복이 되고 있었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저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몸도 마음도 점차 안정이 되면서 예전처럼 건강해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잡한 도시보다 공기 맑고 조용한 시골이 그립다고 하셔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가기 전에 시누이에게 시골집에 들러 집 청소를 부탁했더니 깨끗하게 치워놓았더라고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이불 빨래를 하고 저는 시장을 봐서 시어머니가 두고 드실 밑반찬과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오는 것이 걱정되고 마음에 걸려서 이웃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건네면서 한 번씩 봐달라고 부탁도 잊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1년쯤 뒤 시동생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몇 번을 봤던 사이라 어색하지도 않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성격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내심 동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앞으로 동서가 생겼으니 명절이나 가족 행사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동서는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안 행사나 일 때문에 전화를 하면 약간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명절 때는 하루 일찍 만나서 같이 시장을 보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도 마시자고 했더니 바빠서 빨리 내려올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어차피 동서는 아직 서툴러서 제가 일은 거의 할 거라 생각했고 그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얘기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저만 괜히 들떠서 전화를 했나 싶어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제가 시장을 보고 음식 준비가 끝나갈 무렵에야 시동생과 동서가 오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동서와 함께 마을 경로당에 커피 믹스와 과일을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어르신들에게 동서를 소개해 드리면서 선물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어르신 한 분이 이 집 큰며느리 대단한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 시아버지 병간호하러 매주 내려왔었고 지금은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잘하는 효부야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동서 앞이라 쑥스러워 고개 숙여 인사만 드리고 있는데 동서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만난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더니 동서를 보고 반갑다고 하시고는 돌아서서 저에게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잘 얻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해. 내가 봐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 대단해 하시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가셨어요. 솔직히 마을회관에서 들은 칭찬도 있었고 동서 앞이라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때 동서는 형님이랑 비교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서 함께 못 다니겠어요 하더니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동서의 어린애 같은 행동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론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동서가 저를 노골적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명절 때 시어머니와 제가 음식을 거의 다 해놓고 나면 밤늦게 내려오고요. 아기가 태어나고부터는 일하다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면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시동생이 눈치가 보였는지 아기를 봐준다고 해도 기어이 본인이 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시동생은 너무 순하고 착해서 동서 말에 거의 순응을 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번 반복되는 회피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은 저와 시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음식을 금방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너 좀 그렇게 손이 빠르니? 라고 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형님은 원래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손도 빠르잖아요. 저는 원래 손이 느리니까 저랑 비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동서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러시지도 않을 텐데 혼자서 지레짐작으로 한 말이었던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셨고 저도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저를 칭찬할 때는 동서 눈치부터 보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동서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당돌한 동서가 시어머니의 심기를 또 한 번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오이김치를 맛보시고는 예,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다. 네 손맛이 이제 나보다 낫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러자 동서는 정색을 하면서 어머님은 형님이 뭐만 하면 다 좋아 보이시나 봐요. 저는 뭐래도 마음에 안 드시겠죠? 말투에서 벌써 비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당황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화가 나시는지 너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칭찬을 안 하겠니? 라고 짧고 굵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동서는 입을 꾹 닫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동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만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제 일로 약간 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하기 싫어서 남편을 불러 아침상을 함께 차렸어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를 않더군요. 남편도 어젯밤 일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시동생에게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당신 잘했어. 괜히 재수씨가 질투한다고 마음 상해하거나 눈치도 볼 필요 없어. 내가 볼 때 본인 열등감으로 그러는 거니까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맞아. 나도 이제 동서 말에 신경 안 쓰려고 해. 동서가 어떤 행동을 하던 나는 내 일만 하면서 살 거야. 그냥 할 말만 하고 살자고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동서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꼭 할 말만 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체념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몇 년 흐르고 연말이 다가올 때쯤 시어머니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까지 모두 모였는데 동서는 바쁘다고 오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앉혀놓고 나도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네.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아버지가 사놓으신 시장 골목에 있는 상가는 큰애한테 줄 거야. 그리고 농과 밭의 반은 큰애네, 나머지 반은 너희 둘한테 나눠서 주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셨어요. 사실 상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농과 밭은 꽤 큰 편이에요. 신우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엄마, 오빠가 장남이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자 시동생도 잠시 고민을 하더니 엄마 뜻이 그렇다면 따를게요. 형과 형수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다 아니까요. 말하더군요. 신우이와 시동생의 말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저희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똑같이 나눠주셔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시댁에 그렇게 하니 너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고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 가실 거라고 하시면서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나 세금은 시어머니가 모두 부담하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 은행에 있으니 앞으로 시어머니의 생활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왜 나만 쏙 빼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형님네가 시댁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제가 시어머니를 꼬셔서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는 것처럼 말하는 동서의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화를 꾹 참고 어머님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모이라고 했는데 동서가 바쁘다고 안 온 거잖아.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안 갔다고 그걸 다 형님네로 넘겨요? 상가도 모자라서 시골 땅까지 형님네가 반을 가져가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동안 저희가 시댁에 기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형님네가 그렇게 특별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나중에 뭐 유산 분쟁이라도 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되죠. 흥분한 동서는 아무 말이나 쏟아내더라고요. 대꾸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끊어버렸더니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했더니 잠잠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네 동서가 어제부터 전화가 와서는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더라. 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너도 무시하고 넘겨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도 없는 자리에서 내린 결정은 무효 아닌가요? 형님네는 우리 목까지 뺏어간 거잖아요. 라고요. 답장을 보냈죠. 무슨 얘기가 오갈지 아무도 모르고 간 자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어. 라고요. 동서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동생들보다 많이 받아서 미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다가오는 주말에 다시 모두 모이라고 하시는데 동서 때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전화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다시 모이라고 했을까요? 딸은 집에 두고 남편과 서둘러 내려갔더니 어쩐 일로 동서가 미리 와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폼이 가관이었습니다. 곧이어 시누이네가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처음부터 재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바쁜 일 빼고 왔죠. 저 안 왔다고 그걸 거의 아주버님네로 다 넘겨요? 이건 아니죠. 저도 애 키우고 바빠서 못 내려온 거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씀하셨죠. 그래, 너 말 잘했다. 명절이고 제사고 언제 네가 와서 제대로 음식 한번 한 적 있니? 김장도 해놓은 거 가지고만 올라갔지. 네 손으로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네 형님은 시아버지 편찮으실 때 주말마다 내려와서 몇 년을 병간호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주고 있고. 그럼 당연히 지분도 많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우리 제사 지내줄 것도 아니잖아. 나 기운 떨어지면 네가 나 거들떠나 보겠니? 바로 요양병원이나 보내겠지. 그랬더니 동서가 이번에는 시누이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더군요. 큰아들한테 재산이 많이 가는 게 형님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라고요. 시누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더 열이 난 동서는 저를 향해 최후의 발악을 하더군요. 형님, 혹시 시댁 재산 바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미친년,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며느리란 년이 명절이고 제사고 시집에 오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툭하면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았던 년이 하는 일은 없으면서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그 심보 도대체 넌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러자 동서가 저를 보고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온 동네서 칭찬하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동서한테 욕지거리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이 말을 듣고 제 입에서 또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동생이 동서의 뺨을 세게 때리더군요. 2대를 때렸을 때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시동생은 동서의 뺨을 더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숨소리를 거칠게 내뱉으면서 너나 똑바로 하고 살아. 지난번에 내려오라고 할 때 갑자기 강아지 미용해야 한다고 안 내려온 거잖아. 네가 안 내려와 놓고 지금 와서 난리를 떨어. 내가 알았다고 약속했으면 끝난 거지. 이게 무슨 행패야. 그리고 내려올 때 약속했잖아. 엄마가 하시는 말만 듣고 올라오기로. 가족한테 부끄럽고 동네 창피해서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게 당장 따라 나와. 하면서 동서를 끌고 나갔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으면 시동생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엄청 떨리고 있더군요. 차에다 동서를 밀어넣고 시동생은 다시 와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를 안정시켜드리고 올라오는데 시동생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시동생에게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어제 집에 오자마자 너랑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더니 동서가 입을 닫고 조용해지더래요. 동서가 가족들에게 2주 안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하는데 시동생이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시동생은 동서가 투덜거릴 때마다 참아주고 받아주길래 시동생도 동서랑 같은 생각인가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동서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시동생 속이 엄청 썩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동서에게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반성문 같은 느낌의 사과글이었어요. 그래도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답장이요? 안 했죠. 석 달만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그때까지 어떤 말도 섞지 않을 거고 어떤 문자도 보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명절에 동서가 시댁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싹 고쳐볼까 합니다. 세상에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저나 남편은 정말 돈 때문에 시댁에 헌신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날 때마다 솔직히 동서 얼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단지 착한 시동생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저희는 동서로 인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누가 들어와도 잘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동서는 추석 때까지 바뀌어서 올까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 부릴 정도로 개념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시부모님께 잘하지도 못하겠죠. 시어머니께서 현명하셔서 다행입니다. 동서란 사람은 결혼생활 오래 못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재산 적게 받은 것만 억울해할 사람이니까요. 시동생의 아이들 좀 컸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네요.